네, 3월 29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무겁고 답답하고 갑갑한데 그 안에서 조금씩 하나씩 해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어쨌든 장이 오르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낙폭 그동안 빠졌던 걸 생각하면은 아직도 미진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악재들이 지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서서히 희망을 좀 심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아직도 무거움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죠. 지수의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는 이렇게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왜 파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싸냐 그러면은 에너지 솔루션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 강진이 한번 있은 이후에는 여진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100조짜리 시총 100조 기업이 한 번에 입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한꺼번에 올라갔었고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증시가 비싸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밀렸을 거라는 것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좋으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지수보다도 못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도 떨어지고 네. 마이크론이 좋아도 떨어지고 외국인은 계속 파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할 때 삼성전자를 일단은 매도해서 몸빵을 삼성전자가 맞아주는 것은 증시 전반적인 현상에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섹터에서는 해법들이 찾아가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이번에 GOS 사태도 좀 만만치 않은 사태였을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좀 어떤 성장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는 파운드리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쪽 수율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가 파운드리 쪽이고 또 얼마 전까지 나온 거 보고서들 보면은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은 그쪽에 매출이 커지고 있다, 이익이 네.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그런 수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를 까먹은 게 너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GOS는 소비자에게 직접 신뢰도를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파운드리 얘기하는 것이 이거 믿어도 돼? 라는 기저효과가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는 브랜드 파워로서의 마지막 최종 단계 엔드 유저에게 그 소비를 갖고 있는 이쪽에서도 좀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좀 트리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지수의 변곡점을 저는 5월로 보고 있거든요. 5월. 네, 이번 5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에는 당장 다음 주부터 러시아 국채 만기 이제 디폴트 우려 이것이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디폴트가 막아질 수 있을지는 한번 체크해 보고 싶고 하지만 이것은 증시 전반에 또 한번 부러진 악재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치고 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또 다음 이슈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 5월에는 이제 양적 긴축과 그다음에 이제 그 빅스텝 금리 인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결이 돼야 이제 증시가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때 삼성전자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오르겠지. 장이 좋아진다면. 그렇죠. 하지만 그 지수가 올라가는 데서 역할론에 대해서는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조금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지수를 여기서 더 빠지기로 이런 예상을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악재들이 충분히 시장은 상당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섹터 싸움이다. 이런 시장에서 다른 섹터가 충분히 해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섹터가 건재히 좀 눈에 띄는 여기저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정도의 시장 상황으로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선반영된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악재들이 결국 해결될 일만 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끼치는 건 끝난 것 같고 네네. 그렇다면 이게 악재가 끝나는 순간이 호재가 되는 거고 그럼 네. 시장에는 호재만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악재라는 게 아니 빅스텝 금리 인상한다는 것까지 지금 다 얘기했는데 지금 다 반영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재료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넣는 순간 맛이 나는 겁니다. 그죠? 언젠가 라면 스프를 넣을 거야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매운맛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딱 그 재료가 써지는 순간부터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고 또 하나 5월에 금리 인상 빅스텝에 관련돼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분의 자체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했던 것은 공급망 이제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를 금리를 올린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0.5%, 네. 0.25%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가 문제지. 그렇죠, 라고 그렇죠. 보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제 기저효과라는 것은 4월부터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이 빅스텝을 조금 속도를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점 사실 저는 한두 번 50bp 올리는 것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시점은 50bp 이번에 올린다. 경기 자신감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굳이 빠른 속도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도 않을까? 하지만 양적 축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5월의 긴축. 그렇죠. 그 대차대조표 축소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도 한번은 보고 싶다 해서 시장에서 다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삼성전자가 5월서부터는 좀 변곡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 긴축 결과를 네. 보고 알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5월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5월부터 만약에 제 시나리오로 돼서 5월부터 지수가 좋아진다면 삼성전자가 반드시 좋아져야 되는데 예, 만약에 혹시 시장 대비 소외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그 주가가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 있다. 네.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네, 올라주는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사실 삼성전자를 빠진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밸류에이션인데 그렇죠. 이 저가로서 좀 이런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워낙 그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1년 반 이상 네. 지루하죠. 지겹고. 거기다 이제 힘드니까 뭐 5만 원대 얘기도 나오고 해요. 사실 6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자, 일단 우리가 악재,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산 이것으로 인해서 상해까지 이제 봉쇄가 되고 그런 결과로 테슬라 공장이 네. 중단됐다 가동이 이런 뉴스도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테슬라향 그 부품 2차 전지 네. 뭐 소재 업체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2차 전지주 전기차 분야에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은 일단 테슬라와 커플링 되는 것은 이미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최근에 테슬라 반등 크게 줄 때 2차 전지도 어디 반등하든가요? 이제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자. 어떻게 해법을 찾아보자. 낙폭 과대인 거는 여전히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키워드는 확실하게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 기술적 반등이 지금 이 시장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배터리 3사를 놓고 본다면 새 기업의 위치와 행보가 전혀 달라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완전히 다른 행보로 가고 있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을 지금 반등으로 말할 수 있느냐? 뭐 핑계를 갖다 대면 반등이겠지만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수급 싸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ETF에 편입되고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면 바로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편입되는 날 공매도 할 수 있다는 이슈로 확 빠져버렸잖아요. 뭐 실제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공매도가 인위적으로 이 가격까지 밀어내렸다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를 이제 챙겨본다고 한다면 4월 27일이랑 7월 27일에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보호예수 물량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 빠진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LG 엔솔. 네, LG 에너지솔루션. 그런데 실제로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때부터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 전에
팔아야 될 물량은 미리 공매도를 쳐버리고 근데 그때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은 거, 거의 50%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물량이 나오는 게. 7월이 그렇고요. 아, 7월이? 이번 4월 27일은 뭐 4월 27일 만만치 않은 물량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 펀드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챙겨놓을 때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물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외국인 비중이.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살 것이다 하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들이 어디서부터 살지는 모르고 외국인이 포트 비중을 잡을 때 유통 물량 기준 대비해서 포트를 잡아요. 시총 대비해서 잡는 거는 나중에 최종적 궁극적 단계로 갈 일이고, 그럼 지금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니 지금 급하게 담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솔루션은 만약에 보호회수 물량이 부담된다라는 이슈를 한번 주가가 훅 빠지게 된다면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4월 27일 전후로는 한번 트라이 대시해 보겠다.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은 지금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언제든지 공매도의 타깃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비중 늘어났잖아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주가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부러뜨릴 수도 있을 만한 시그널. 그러니까 SK 스퀘어가 그랬고요. 카카오뱅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컸던 것들이 오히려 상장하고 쭉 빠졌다가 쓱 반정돼서 이제 좀 안정권이네 하다가 어느 날 양봉 뜨더니 음봉 팍 주더니 확 밀려버리거든요. 그런 캔들이 그러니까 앞선 일들을 참고해 보는 거예요. 저런 음봉 뜨면 그날은 엔저스를 다 팔고 보혜수 물량 풀리는 날 만약에 주가가 충분히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날 오히려 매수하는 역발상 전략. 그래서 보호의 수익 물량이 풀린다는 것은 유통 물량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 외국인이 포트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쳐갈 수 있는 물량을 4월 27일, 그러니까 7월 27일 끝나면 이제 대주주 물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블록딜러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큰 틀로 짜고 있는 그림이고요. 삼성 SDI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지금 그려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등하는 걸 보고 나서 네.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반등을 주는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빠지막하고 추세 전환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반등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까지 반등을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는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임계치 왔었을 땐 기계적으로 50%는 팔아야 무조건 팔아야 그러니까 됩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투자 관점을 보유하지만 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른 어떤 음봉이 발생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네. 대량 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는 반은 팔자. 저는 그 저항선이 왔을 때는 무조건 절반은 매도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난다면 시장에 다른 트리거가 반영이 된다는 것이고 그때는 기적 반등 이상의 새로운 어떤 국면의 추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매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여러분도 차트는 다 아시잖아요.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선에 왔다라고 한다면 바닥 최저점에서 올라오는 상승폭 또한 적지 않은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건 최바닥에서 샀으면 최소한 40-50% 올라오는 영역이 보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임계치가 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계적으로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스텔란티스를 합작 공장을 짓는다. 그래서 지금 뭐 상황과 뭐 2차 전지 섹터가 좋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햇빛 전망만을 계속 강요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 기계적인 대응이 오히려 좀 현명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이제 좀 다른 그 경향이 좀 있는데요. 네. 좀 밸류에이션에서 좀 부담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원래 목표대로라면 1조가 올해 목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총으로 봤을 때 엄청난데 네. 그 PER이 그 배수가 네네.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지금 니켈 가격이니 뭐니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익이 확 줄어들 텐데 이 밸류에이션 문제 과연 이게 제값일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비쌉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이 비싸죠. 비싸겠죠. 하지만 이 지수 추정하는 자금이 기본적으로 참 연기금이 그래서 그 물량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기금 우리 돈 아닌가요? 네? 내가 내 연금 갖다 누가 LG 에너지솔루션 그 자리에서 사라고 지금 자꾸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데 왜 그거를 연기금은 늘 그 시점에서 받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시스템적인 구조도 우리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의 임계치가 왔었을 때는 그만큼 오르면 거기서 햇빛 전망들이 막 나올 거예요. 뭐 앞으로 뭐가 좋아지네, 뭐가 좋아지네. 그런 것들을 모두 귀를 막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기술적 반등의 임계치가 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무조건 좀 비우고 어떤 이런 대시세 한번 주인공이 바로 다음에 주인공이 되버리는 걸 시장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다시 한 번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모르지만 만약에 대시세가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남은 숙제는 실적으로 그 자리를 입증해야 되고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시세를 주고 한 번 큰 이제 이것이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다시 대시세를 냈잖아요. 뭐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좀 쉽지 않은 뭐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글쎄요. 에너지선에서 괜찮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굳이 팔 지금은 필요는 없다.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좀 움직일 영향이 크니 들고는 계시되 언제든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긴장하고 들고 있어라. 저는 바로 팔 것이고 그럼 새로 살 이유는 없다? 이제 만약에 4월 27일 날 많이 주가가 빠져 있다면 그때 이제 한번 사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응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수급이 네, 기대가 그렇죠. 되니. 네네네. 자, 지금 LG 이노텍 한번 좀 볼까요? 작년부터도 이제 그 LG 이노텍 괜찮게 이제 보셨는데 요즘 흐름이 좋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세의 끝이냐 아니면 눌림목이냐 이게 네. 좀 찬반 양론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애플에서 일단은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좀 이제 거의 정점 성장기를 지난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LG 이노텍이 갖고 있는 키워드는 애플 향에 대해서 꽉 잡고 있는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게는 사실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의 시장은 더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LG이노텍은 애플의 성장이 커지는 관점에서 더 좋게 보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좀 불을 지폈던 이슈는 이제 XR VR 기기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시장에 애플의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기본 애플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XR 기기, R 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 근데 여기에 이제 FC BGA 칩까지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니 참 가던 종목에 기름을 부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좀 첨가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뭐 지금 LG이노텍이 고점이다, 꼭지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많이 못 갔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세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조금 이제 이것이 좀 비싸 보인다라는 시각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들고 가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싸 보이는 종목들의 가치가 좀 더 있어 보이는 환경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참 LG이노텍은 이렇게 잘 가는데 LG전자는 너무 못 가요. 그러니까 또 그 애플카 이슈 때문에 특히 전장사업에 대한 기대감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LG 이노텍하고 LG 전자도 사실은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는 군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같이 움직이는 주가 방향이. 이제 이게 이제 좀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LG전자를 좋게 봤던 것은 사실 이노텍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애플향이고 애플에서 앞으로 가야 될 건 애플카고 그래서 자동차가 자율 이제 주행이 되는 미래형 컨셉트카로 가는 데서 애플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 그 LG 이노텍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거라고 한다면 LG전자 역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함께 동일한 구조로 봤었던 그림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플향에 대한 든든한 선을 잡고 있는 LG이노텍은 힘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악재예요. 삼성전자한테 악재인 겁니다.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LG전자는 기본적으로 든든한 밑베이스를 까져야 되는 가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 금리와 관련돼서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연준이 왜 금리를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소비단에서 자극되는 부분을 소비단에 의해서 자극되는 경기의 이런 어떤 호전적인 부분을 좀 뒤로 이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적금도 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좀 느려진다 하더라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소비단에서 좀 수요를 이연시키더라도 참고 인플레를 잡겠다는 것은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가 지연되는 부분의 악재인 것이 이제 스마트폰, 자동차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코로나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서 봐도 썩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악재를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로도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싸냐 비싸냐면 절대 비싼 자리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LG전자가 네. 그런데 이제 언제 이 방향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매우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 바닥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퉁 치고 올라가야 지지선인 거지. 그걸 계속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지지선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확 아래로 밀렸었죠. 그렇죠. 카카오, LG 다 그랬어요. 다 이번에 깨져 내려갈 때 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판이니 지수는 여기서 깨져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어떤 살아남판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몇 개 눈에 띄거든요. 그런 종목 중들의 하나라 여기서 섣불리 제가 장기적으로 전장을 갑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깨져 내려간다면 어떤 타점에 대해서 이제 추가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놓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시장에서는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대응만을 우선적 논리로 붙여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시장이 됐다고 보세요? 주기적으로 옵니다, 시장은. 아, 원래 네. 한국 시장은 원래 이런 거예요? 한국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주도주가 있었을 때 PER을 쓰는 거예요. PER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전 PER로 주가 평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만년 철강주들 이런 거 만년 500, 은행주 500인데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PER을 언제 쓰는 거냐면요. 주도주가 발생했었을 때 주도주 대비 우리는 얼마나 싸다라는 상대 평가를 하면서 후발주자를 쫓아낼 때 쓰는 것이 PER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싸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기준 PER이라는 것은 있죠. 그래서 과매도 영역일 때 마지막 핑계일 때 뭐 요럴 때 쓰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주가가 확 빠졌다가 수습되어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럴 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밸류보다는 의미 있는 선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에서 늘 열심히 공부하시되 50%만 쓰시라고 그랬고 지금 최근에는 바닥에서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수급 논리를 찾기 위한 거예요. 주가가 영원히 빠질 수만은 없잖아요. 왜 빠질 수만은 없냐면요. 이 주식을 팔래 하다가 팔 거야 팔아야지 팔래 하다가 어느 가격이 오는 순간 매도를 포기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주가가 오래 기다가 손바뀜이 일어나요. 계속. 네.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포기했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파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는 사람은 이 종목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계속 손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차트에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의미 있는 이 차트의 주가를 만들어내고 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최근 테마 흐름들 많이 보이는 중소형 철강 건설주들이 이러한 것을 다 만들고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수의 변곡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고 대시세에서 꼭지점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럴 때 사실 이럴 때 밸류에이션으로 뭐가 좋고 업황이 엄청 좋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잘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어쨌든 주가가 안 움직이고 네. 오히려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네. 기술적 분석 상황이 있으니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굉장히 이럴 때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내가 큰 틀로 잡아가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기준으로 쓰셔야지 요거 깨지면 바로 팔았다가 요거 다시 뚫고 올라가는 다시 사고 해가지고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술적 분석
쓰셨다가는 깡통차십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 분할 매수의 관점을 어디서 시작을 할 것이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락하는 것도 추세선 잡으면은 다 맞아 떨어져요. 카카오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추세선 잡는 걸로 보시면. 아주 정직한 주식이라고 그러던데요. 기술적 그죠. 분석하기. 다 이건 그래서 그 기술적 부족에서 이번에 과매도가 나오면 삼성전자 6만 원 얘기가 그 선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반등 나오면 1차선이 73,000원, 2차 절대선이 이제 가장 무거운 의미 있는 선이 78,000원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반영하고 비율을 줄 수 있는지 만약에 모르신다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선을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셨다가는 저는 디테일을 공부하시라고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매매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방법으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지지가 될지 네, 떨어질지 네, 요거를 맞습니다. 따라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 놨다가 네. 매수 매도 결정하는 걸로 하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들고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매도 시점, 왜냐하면 이게 눌림목이라고 봤을 때는 그냥 좀 버텼다가 다시 튀는 거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눌림목일까 아니면 이게 그냥 그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하락의 시작일까 이게 헷갈리니까. 네. 저는 한국을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시전을 해놓고 또 타이밍을 봐도 기회는 온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해요. 왜냐하면 지수 대비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DDR5 같은 주들 보면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가격인데 더 갔잖아요. 하지만 DDR5 관련주들을 보시면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LG노텍도 저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파동도 있겠지만 그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또 다시 조정을 줘야지만 그 파동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도를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전략을 조금씩 계속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네. 네. 우리 얼마 전에 방송에서 차영주 소장님이 윌리엄 오닐의 컵홀더다. 그게 뭐예요? 윌리엄 오닐이라는 그 투자 대가가 얘기한 꼭 사야 할 자리에 그 주가 그래프를 만들고 있는 네. 그 컵홀더의 네, 모양을 네, 하고 네. 있다. 그래서 이걸 투자해야 하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강력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컵홀더가 되려면 제가 그 컵에 손잡이에서 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술적 분석하는 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고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직전 고점에 있었던 물량을 소화해내고 흡수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컵홀더 논리. 이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본이 그거예요. 직전 고점의 물량을 받아내가는 것이 이 차트를 통해서 포착이 되느냐는 건데 저는 거기에 가장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기간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 들어간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서 만족할 수준까지 기간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이제 보철병 보내고 출발할 때 이제 전체 물량을 확 실어버리는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종목이 많은데 그럼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서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아직 컵홀더는 아닙니다. 네. 그 컵홀더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이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컵홀더라고 생각되는 주식 네. 그리고 그 컵홀더의 모양에서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과거 사례로 봐도 되니까. 네. 제가 지금 그냥 추천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 추천이 아니에요. 이거 배럴이라는 지나가는 차트 거니까.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화면 요거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이거 진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니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해요. 왜냐하면 기초 분석이라는 것은 그치. 이제 제 저 정도 수준이구나 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중급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저점 찍기 위해서는 DI 지수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기간의 개념이 갖고 포함되고 있는 유일한 지표는 일목균형표라는 걸 보셔야 되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 힘이라는 식 강강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파동에 의한 어떤 수축과 이걸 보려면 볼리저 밴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컵홀더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럴이라는 종목인데
바이오의 수영복 관련주잖아요. 그죠? 수영복인데 이제 저는 올 여름 되면은 이거 실적 박살났거든요. 수영 알아 안 가니까 갈 일이 없으니. 갈 일이 없지 지금. 네, 근데 이제는 해외여행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거리두기가 저는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면 이제는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올여름에는 좀 수영장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는 시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가가 이거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빠질 대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로나가 더 진행된다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더 하방으로 꽂힐 것 같지는 않은 시점에서 이제 전 요즘 주봉 많이 보거든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작년 12월 이제는 나아겠지 하다가 오미크론 등장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미크론도 시장에서는 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빠졌던 것은 포기 물량, 이번에 들어온 분들 이 지금에 갖고 있는 수급, 여기서 매수한 이 수급은 올 여름에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수급이 있잖아요. 신뢰성이 높은 수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컵을 만들고 작년 11월, 12월에 다 이유가 있는 주가의 흐름이었죠. 컵을 만들고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컵의 손잡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과거에 좋았던 자리로서 가기 위한 노력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컵의 모양을 지금 이 그래프 요 정도가 돼야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자리다라고 본다. 그렇죠. 근데 그 컵도 이렇게 예쁜 삼중 바닥도 만들어줬고, 네. 삼중 바닥에서 컵의 손잡이로 만들어질 땐 거래량도 좀 들어왔으니 제가 생각하는 뭐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좋게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지난번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윌리엄 오닐의 그 컵홀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댓글이 올라와서 네. 그래서 예, 하여튼 뭐 또 여러 의견이 있는 거니까 또 우리 함 차장님의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 컵홀더가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은 많이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주가가 바닥에서 턴할 때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턴하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느낌을 포착해 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격했다가는 정말로 다 물리죠. 다 수명 물리게 되어 물리는. 있습니다. 다음 넥스트 주자를 찾아야 될 때 조금 이제 페인트도 그랬어요. 이렇게 농담 삼아 다음번엔 시멘트 페인트 이제 가겠지. 이제 하다 보면 이 테마의 순환매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 돌잖아요. 처음부터 또 돌아요. 또 다시 돕니다. 근데 원전은 워낙 고공권에 있어서 원전은 조금 이제 여기에 있으려면 진짜 그 용감한 자들의 영역이잖아요.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섹터에서는 이것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것들이 때문에 테마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서 조정을 주었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사자. 그렇죠. 조정 시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5월까지 지수가 재미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양도세에 대해서 뭐 이것에 대해서 완화해 주겠다. 주식 양도세, 이거는 중소형주의 적극적인 호재거든요. 거기에 대형주가 가기에는 어려운 시장 분위기에서 소형주가 계속, 원전만 봐도 두산주가 못 가는데 다른 원전주들은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4, 5월은 계속 5월까지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중소형주 안에서 해법을 찾자, 테마의 순환매를 좀 즐기자,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대형주의 상승은 좀 난망하다. 그렇죠. 좀 어렵게 5월까지는, 본다. 네. 5월까지.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네. 그 전에도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장에 좀 신선한 호재가 무조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고 러시아 디폴 사태 끝나면 저는 4월 깜짝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시장에 있는 유동자금은 시장이 좋다면 중소형주가 더 탄력이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쪽에서 조금 이왕이면 중소형주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 시장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 테마 순환매. 네네. 순환매 주기가 상당히 짧아진 것 같아요. 뭐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고. 테마가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주도주가 없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대선 공약으로 나왔어야 될 테마가 대선 때까지 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지금 건설 철강주들 보면요. 대선 전에 늘 전통적인 이런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지금 한 번에 땡겨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미없다가 그렇죠. 아예 지금 투심이 망가져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안에서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많고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 랩도 그렇잖아요. 이게 대선 전에 움직였어야 되는 종목인데 안 움직이더니 선거 끝나고서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섹터가 무지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교육주도 최근에 거래가 한번 풍 터져 들어왔어요.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전통적인 대선 이런 공약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니 워낙 테마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공약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좀 뒤죽박죽 계속적으로 이쪽을 자극시킬 뉴스와 상황이 좀 계속 당분간은 좀 딱 5월까지입니다. 이렇게 말 왜냐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초부터나 중순에는 추구 전략을 세워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적어도 4월에는 당분간은 뭐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 그렇다면 시멘트 대란 뭐 이게 네. 현실화가 된 부분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냥 치부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것은 전 4월 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그냥 쏘면 계속 분할 매도를 한다. 잠잠해질 때 마음에 드는 종목을 사놨다가 출발하면 계속 그냥 분할 매도를 한다. 테마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접근해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분할 매도의 구간에 있겠죠. 네, 시멘트 종목들은. 근데 시멘트도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늘 굉장히 세게 반응을 했는데 쌍용 씨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별 차별화되어 있는 것에서 종목별 대응도 좀 다르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찐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그 여러 가지 사고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있어가지고 오래 기다리셔서 오늘 촬영은 좀 짧게 끝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 보신 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기를 희망하면서 내일 12시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수익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 취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